판례 강의 제1강의입니다. 지올린 민법 강의 제16판인데 이게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원래 이 책을 산 이유는 제가 지올린 민법 원론 강의를 했었죠. 민법 원론의 민법의 기본 이론을 그것을 교재로 해서 강의를 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민법 원론에는 가족법이 없어요. 빠져 있어 가지고 이 가족법 강의를 해야 민법 전체를 완강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민법 원론 강의에 없는 가족법 부분, 즉 친상법이죠. 친족상속법을 이 지올린 민법 강의 이 16판 이것을 사서 이제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상법 강의를 민법 기본 이론은 물권, 채권, 민총은 민법 원론의 강의로 기본 강의로 하고 부득불 친상법은 이 민법 강의의 친상법 부분을 강의로 기본 강의로 하고 이렇게 하면 민법이 이제 전 부분이 전체가 완강이 되는 것은 되는데 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민법 강의 제16판을 하나를 별도로 또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친상법만 보고 민총 물권 채권은 그냥 남겨두고 간다라고 하기에도 이 굉장히 책이 지금 아까운 상태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구나. 기본 이론은 민법 원론과 친상법 강의 두 개로 하면 다 된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민법 강의는 최신판이니까 판례가 지금 잘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하지 말고 실려있는 판례만 쭉 뽑아서 판례만 음미하면서 읽어버리면 이것이 특히 1차 시험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1차 시험은 거의 판례로 도배하는 수준이라 1차 시험 임박하면 사실 기본 이론 읽을 시간이 없어요. 기본 이론, 민법의 기본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평소에 하는 얘기고 시험이 뭐 몇 달 안 남았다 임박했다 할 때는 그 지금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데 민법의 기본서, 기본 이론을 읽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빠르게 판례만 줄여서 쫙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저도 물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또 이 판례를 이렇게 많이 읽는 것은 1차 시험이니까 필요한 거지 2차 시험 가면은 그 많은 양의 판례가 필요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판례들을 챙기고 있으면 되고 차라리 2차에서는 논점 파악, 기본 이론이 강하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와 2차가 결국 민법을 공부하는 거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민법 이 강의 판례 읽기를 쭉 해놓으면 이것이 1차 시험 임박한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법 강의에 16판, 민법 강의 16판 여기에 판례만 추려서 음미하고 넘어가는 강의를 하나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강의에서는 판례 강의이기 때문에 지올린 민법 강의에 실려있는 16판에 실려있는 판례만 읽고 가는 거지 기본 이론은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고 자 일단 1강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올린 민법 강의 16판 3페이지 보면 이 판례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판례가 이겁니다. 여기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겁니다. 공법과 사법은 법역의 지도 원리가 상이하다. 공법과 공사법이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구별되죠. 공법, 사법, 뭐 이원체계라고도 부를 정도로 법의 지도 원리가 기본적인 법리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이 구별된다는 판례가 예제로서 판례가 이제 이 판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2016-224961. 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네. 사법상의 채권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채권이기 때문에 뭐 우선권이니 자력 집행권이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법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우선권 및 자력 집행권 이런 것이 사적인 권리, 사법상의 채권에 이런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강제 집행권은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집행 권한을 확보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민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그러한 힘일 뿐이고 그 채권에 기해서 바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사법상의 채권은. 자,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법치행정의 원칙이죠. 사법상에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법에서는 사적 자치가 아니죠. 법치행정이죠. 법치행정. 법률을 준수해야 됩니다. 임의규정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사적 자치라는 자치 분야가 인정이 안 되고 법치행정, 법률에 따라서 하는 법률에 기속되어서 행정을 해야 되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채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정하는 수준이 가면 이거는 뭡니까? 사적 자치죠. 민법에서는 그렇죠. 그건 사법이고 공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치행정이다. 따라서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다. 조세채무관계는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다. 그럼 공법 원리가 적용이 돼야죠. 사법 원리가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법, 사법 양대 체계에 구별이 되기 때문에 공법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법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입니다. 이 권리 구제 절차가 다르다는 거죠. 행정소송법이다.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 같으면 민사소송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러나 이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쟁송 역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고 법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법과 사법이. 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 행정법의 특징은 공익성, 공익성이죠. 공익성,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이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법치행정을 해야 되는데 사법상 계약을 맺어가지고 납세에 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거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니까 자유롭게 가능하죠. 보증 채무 부담할 수 있잖아요. 법무가 있든 없든 간에 보증 채무를 그때 부담하면 돼요. 그러나 이 법치행정에서는 이게 다른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조세의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납세 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거 공법과 사법을 완전히 혼동한 행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를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해가지고 이들로부터 조세 채권의 전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법 원리, 공법 영역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 이거죠.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해 법률의 규정이 없이 법치행정을 안 하고 있다 이거죠.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합니다.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 이 자의적인 이러한 행정권 행사는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법과 사법 원리가 이와 같이 차이 난다라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음미를 해봤으면 쭉 읽으면서 이제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읽어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의 법이 중요하죠.
법치행정 아닙니까? 예,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예, 공권력입니다. 이거 우선권, 자력집행권 갖는 게 공권력이죠. 행정권에 기해서. 예,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조세채권은 사실 공권력으로 집행하는 거죠. 예.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세 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치행정,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가 아니다. 예, 조세 채무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로서 사법상의 법률 관계가 아니다. 조세 채무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 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민사소송법 아님. 자,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또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사법상의 계약, 사적 자치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법치행정이 아닌 사적 자치 방식에 의해 가지고 납세 의무 없는 자에게 조세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조세 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이것은 뭐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죠. 하는 것은 앞서 본 조세의 본질적 성격에 반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과세 징수상의 편의만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 없이 법치행정 원리에 위배되게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 법률주의에도 위반되죠. 법률의 규정 없이 조세 채권의 성립 및 행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예, 이 판례의 의미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를 봅니다. 이제 제가 기본 이론은 민법 강의 기본 이론은 보지 않습니다. 그건 민법 원론에서 다 강의를 했다 그랬고. 자, 그 다음은 11페이지 여기 민법의 법원 부분이군요. 11페이지를 가면은 관서법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관서법은 먼저 이제 챙기고 가야 되는 게 요건이 3개 나오죠. 그 11페이지 단락번호 1-17에 보면 성립 요건이 1, 2, 3으로 나오는데 첫째 어떤 첫째 관행입니다. 관행이 키워드죠.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이죠. 법적 확신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서법이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헌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관서법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뭡니까 재정법, 실정법이죠. 법률도 위헌이면 안 됩니다. 헌법에 뭡니까 헌법 질서에 들이맞아야 됩니다. 위헌이 되면 안 됩니다. 헌법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위헌 결정을 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문법도 위헌이면 안 되는데 하물며 관서법이 위헌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3가지 관행, 법적 확신설, 전체 법 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이 판례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걸로 보입니다. 자, 11페이지에 2001-4878일 그 맨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읽어봅니다. 다수 의견 전원합의체 판결인가 봅니다. 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관행입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범으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관행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 할 수 있으려면 하기 위하여는 그 관행인 사회생활 규범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여기까지 끌까요? 반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 위헌이 되잖아. 위헌이면 안 되죠. 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 법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정당성과 합리성이죠. 그 법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여하튼 법이 추구하는 바는 정당성과 합리성입니다.
일단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하면 대략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생활 규범은 그것이 비록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란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서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관습법의 성립 요건인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관습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관행, 법적 확신, 전체 법 질서라는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고, 자, 그렇지 못한 생활 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을 수 없다.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는 법리인데, 이때 이와 같기 때문에 대전제가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판단을 합니다.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 우리 지금 현행 민법 1958년에 제정됐나요? 그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이 있었는데, 관습 중 어떤 관습이 있었냐 하면 이런 거 있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 이런 내용의 관습이 존재했었나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존재했다.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년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 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20년 경과하면 소멸되면은, 그렇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20년 지난 뒤에 상속권 침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20년 지났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순식간에 권리 침해를 당해버린다 이거죠. 기습적으로. 자, 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죠. 소유권의 항구성 그러죠.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하고, 소유권의 속성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다음에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어하게 만들 수 없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다. 이 불합리성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소유권 질서에도, 전체 법 질서에는 소유권 질서에 부합하지 않죠. 소유권이 원래 소멸시효 적용을 안 받는데 이 관습, 이상한 관습, 이거 상속회복 청구권 20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 이상한 관습에 따르면 법 질서가 흔들려 버립니다. 소유권의 항구성이 인정이 안 되고, 전체 법 질서, 우리 소유권 법 질서가 인정하는 법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진정상속인이 재산권 침해를 방어할 수 없어서 불합리하고, 자, 이와 같은 사태에 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의 전체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다. 합리성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소유권 원리에도 전혀 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아서 반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정당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위 관습법의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관습법의 요건인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럼 관습법의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은 읽었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죠. 자, 앞에서는 대전제를 설치했고, 자, 만약에 이런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 어떤 불합리가 벌어지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여기에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 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 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이 법의 요건인 이 불합리, 합리성이 없다 이거죠. 그걸 갖추지 못했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 관습법의 요건을 못 갖춘 겁니다. 못 갖추죠. 이렇게 되면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위 관습의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판례입니다. 자, 판례를 받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는 게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80-3231이 나옵니다. 요거 나오기 전에 하나 더 있네. 그게 하나 요거 나오기 전에 분묘 기지권 시효 취득에 관한 아닙니다. 이 판례 맞다. 2013다 17292 판례가 어디 있었는데 찾아놨는데 헷갈리네. 자, 요 관행 전체 법질서 이거 판례 받고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 하니까 어리벙벙하네. 여기 그 다음 판례는 어디 나왔냐면 요 판례죠. 요 판례는 11페이지 그대로 있네요. 11페이지 제가 방금 읽은 2001-48781 다음에 그 밑에 나오네요. 분묘 기지권에 관한 2013-17292 헷갈렸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 판례도 읽어봅니다. 이 판례는 여기 책에 있는 거 읽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화면으로 크게 보면서 가져왔습니다. 화면에서 보나 책에서 보나 마찬가지겠죠. 화면에서 읽고 책으로 다시 정리해도 되겠죠. 자, 이 판례도 읽어봅니다. 5개입니다. 대법원은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관습법으로 인정했다 이거죠. 이게 분묘 기지권 자체가 관습법상의 물권이죠.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관습법이죠. 그렇게 되면 분묘 기지권 자체가 관습법상에 걸리니까요.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거는 20년 이상이라는 거는 245조 그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과 같은 기간이죠.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여기 나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설이죠. 관습법에 관행이 있어야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존재해야 하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인데 그중에 두 번째 요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당하게 이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이 관습법이 세 개의 요건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관행이 있어야 된다.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헌법을 필두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정해버리면 그 중에 세 가지 요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원래 요건이 그런 거죠. 요건이 세 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도 빠지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돼가지고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요건이란 그런 거죠. 요건이란 것은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있는 대로 다 갖추어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요건이 10개인데 그 중에 한 개 빠지면 되냐?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10개면 10개를 다 갖춰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요건 중에 어느 하나만 빠져도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법률 관계는 그러한 권리는 성립하지 않는 거고 그것은 법적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습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3개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져야지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관습법이 아니죠.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 확신이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적 확신이 흔들린 적이 있냐? 법적 확신 확고분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그대로 관습법의 요건이 굳건하게 콘크리트처럼 시멘트 벽돌처럼 땅땅 붙어서 버티고 있네. 법적 확신이.
이렇게 해서 변한 거 없다 이거요. 요건상으로. 요건 법적 확신이 뭐 변한 거 있나? 안 변했는데. 그럼 관습법이잖아. 맞죠? 예. 자, 그래서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이 법적 확신 키워드죠. 예.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온 관습법의 효력을, 관습법 맞습니다. 법적 확신이 있으니까.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이제, 뭡니까? 법적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요건, 요거 있으면 되죠. 전체 법 질서에 이제 부합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습법으로서의 세 번째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관습법이 더 이상 안 되게 되겠죠. 되지 않게 되겠죠. 우리 현재 판례를 통해 갖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례가 여러 개 있죠. 저는 지금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여튼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이 지금 현 시대에 안 맞게 돼가지고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변했냐? 이제 이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관행은 있고, 그다음 법적 확신도 검토해봤고, 법적 확신 검토해봤잖아요. 안 흔들린다, 콘크리트다 그거는. 그래서 됐고, 법적 확신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전체 법 질서하고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검토해보자. 검토해봐라 이거. 검토해보자. 검토해봅시다. 그래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검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작용이 많다. 전체 법 질서에 지금 부합하나 안 하나? 안 한다고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이 지금 엉망이 된다.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온 사회가 막 혼란에 빠진다 이거죠.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막 못 살겠다. 대한민국 떠나자. 대한민국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 법적 안정성이 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 법질서 체계와 함께 요거 세 번째 요건이니까 요거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 이거는 법적 확신 문제겠고, 태도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된다. 세상이 변했다라는 게 눈에 확 보여야지 사람아. 이게 안 보이잖아. 안 보입니다. 별로 안 변했구만. 그러면 조금밖에 안 변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냐, 이 부분에 무슨 증거가 있냐를 살폈는데,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은 크게 해쳐지는 반면에, 뚜렷하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인식이 다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무슨 자료가 없다 이거요. 그게 명백하지 않다 이거죠. 그렇다면 흔들 필요가 없지. 그대로 놔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판례에서 지금 관행이라는 부분은 관행이라는 요건은 별로 안 다루고 있지만 적어도 법적 확신과 전체 법질서라는 두 개의 요건을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관습법으로 인정해라. 분묘 기득권 시효 취득은 인정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논하고 있는 주제는 법적 확신, 그 다음에 전체 법질서, 이 두 개의 관습법의 요건인 2번 요건, 3번 요건을 열심히 논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이 판례를 한번 정리하고 끝냅니다. 자, 읽어봅시다. 다수 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 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당하게 이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자, 대부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한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 질서에 부합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만약에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을 둘러싼 전체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태도, 이거나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의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 법질서가 우리 지금 뭡니까? 질서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확실하게 바뀌었고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 하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아직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자, 다음 강을 약간만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